자, 2022년 중사관 자료에서 기출 경영 및 학습 방향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기출 경량. 자, 이번에 시험 모두 잘 치르셨나요? 자, 시험이 2021년도 시험과 비교했을 때 이번 2022년 기출은 조금 이제 경향이 전체적으로 크게 많이 바뀌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경향 2021년과 일단 집중적으로 한번 비교하는 식으로 한번 경향을 2022년 경향을 한번 특징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2021년 기출은 이전 연도 그러니까 2020년도 19년도 이런 기출과 비교했을 때 출제 경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유형으로서 수열, 그리고 응용수리, 그리고 표 해석, 그리고 상황제 시험이 이제 골고루 출제되었다. 자, 그리고 이런 유형이 출제되는 경향은 2021년 그 이전이 같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기출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응용수리가 대략 약 5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여기는 수열 2문제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상황지 시험이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고요. 나머지 문제가 표 해석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응용수리 세부적 유형에 좀 더 말씀을 들어보면요. 응용수리 세부적 유형으로서 세부적 유형이 이전 연도의 출제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응용수리에서 자주 출제되는 소금물 농도 문제 또는 거속시 문제, 일반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문제, 그 외에 일률 문제, 이런 유형들이 전통적인 응용수리 세부적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주 출제되는 그러한 유형이 이전 연도랑 경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표 해석이 나머지 문제로 출제가 되긴 했는데요. 난이도가 많이 낮았다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낮았다는 매우 낮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표 해석 난이도가 매우 낮았다. 이 말은 선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단순 비교 선지고요. 계산을 할 필요가 있는 선지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다음 하나의 유형으로서 상황지 시험 문제가 항상 꼭 출제가 되는데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2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변함없이 2021년 기출은 이전 연도 기출과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에 반해서 2022년 올해 기출을 조금 더 2021년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2022년 기출은 2021년 기출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표 해석 유형의 출제 비중이 더 높아졌고 응용수리 출제 비중은 낮아졌다. 특히 수열 문제가 출제되지가 않았다. 그리고 금액 계산 형태의 상황지 시험은 변함없이 출제가 되었고요. 자, 거시적으로 크게 보시면은 응용수리, 표에서 이런 상황지 시험이 모두 출제되긴 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런 유형이 출제되는 것은 이전 연도 2021년도 그 이전과 똑같다, 경향이 유사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표 해석 문제의 스타일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PSAT형 그러니까 공무원 적성 시험에 우리가 PSAT라고 그러는데요. 이 PSD형에 조금 더 가깝게 출제가 되었고요. 조금 더 정확히는 공기업 적성 시험인 NCS 출제형과 더욱더 유사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난이도를 함께 고려하면은 쉬운 편으로 출제되는 공기업의 NCS 난이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난이도를 함께 고려해 보신다면은 PSAT보다는 NCS에 조금 더 가깝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NCS도 공기업 준비 시험도 고졸 전형이 있고 대졸, 일반 전형이 있는데요. 고졸 전형이 난이도가 NCS가 조금 더 쉽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졸 전형 NCS 난이도랑 유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준상한 자료에 비해서 전통적으로 출제되는 유형들의 중요도가 감소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군대 쪽 시험, 적성 시험에서 저는 좋아하는 문제 스타일의 유형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수열, 꼭 수열 아니더라도요. 규칙성을 판단해서 덧셈을 굉장히 많이 시키게끔 해서 계산하는 문제들, 이 외에도 이것들 말고도 조금 더 전통적인 문제들, 산수 문제들 있죠. 창의력을 요구하는 산수 문제, 이런 약간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중요도가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출제되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기존 출제 경향으로 출제된 문제는, 그러니까 2022년도와 2021년도랑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면요. 도수 분포표 문제가 여전히 출제가 이번에도 출제가 되었고 2021년 그 전에도 계속 출제가 되는 이 도수 분포표 문제는 아무리 NCS 유형이거나 피셋형으로 앞으로 출제가 된다고 뒤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렇게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도수 분포표 문제는 원래 PST나 NCS형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도수 분포표는 여전히 계속 출제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도수 분포표는 여전히 대비를 잘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60갑자 관련 문제, 요거는 자 10, 천간, 12 이렇게 해서 요거 갑을 경정하는 거 있죠. 그거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요거는 이제 전통적인 준성화에서 출제되는 유형인데 전통적인 유형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만큼은 챙겨가야 된다라고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응용수리 유형으로서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응용수리가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응용수리도 대비를 해두셔야 되겠고요. 다음 나머지 문제는 조금 더 2를 제외한, 요 정도를 제외한 도수 분포표 한 문제, 60갑자 한 문제, 최소 공배, 최대 공용수리 한 문제, 요 세 문제 정도를 제외하면요. 나머지 문제는 전부 다 P세트형, 그러니까 NCS형 내지 P세트형이 가깝게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표 해석 유형 중에서 이제 PST형, 그러니까 표 해석 유형 중에서 계산형 문제의 비중이 늘어났다. 이 말은 표 해석 문제에서 이 성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또는 발문에서 직접적으로 계산을 물어본다든지 표 자료가 주어지고 선지에서 계산을 물어보는 선지 출제에 해당되는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말은 표 해석 난이도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선택지 수치 간격이 조금 미세한 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는 나중에 배우시게 될 텐데 표 해석도 유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전형적인 자료 해석형이 있고요. 자료 계산형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료 계산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자료 계산형은 문제가 오늘 요거 경향을 말씀드리고 문제 풀 때 짚어드릴 건데 이렇게 발문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계산을 해라 물어보고요. 자료가 주어지고 선지 1번, 수치 2번, 수치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문제를 말해요. 이러한 자료 계산형 문제의 비중이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나 이 자료 계산형 문제 중에서도 NCS에서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 좀 할 수 있는 선택지 수치가 간격이 조금 미세한 간격이 좁은 그런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해서 요거 문제에 대한 대비를 빨리 풀 수 있는 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완전히 생으로 계산해가지고 나누기를 정석으로 하는 식으로 하시면은 속도가 안 빠르기 때문에 그거를 저항도에 문제가 없으면서 계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풀 수 있게끔 해서 속도를 높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리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일반적인 표에서 유형 문제도 쉽고 단순한 P셋이나 NCS으로 출제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표해석 문제, 그런 문제는 P셋이나 NCS 기준으로 보셨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기 앞에서 제가 어려웠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군대 쪽 시험에서는 많이 쉽다. 준사관 시험에서는 그래도 쉽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 이전 연도의 준사관 표해성 문제는 난이도가 매우 쉬웠다. 그러니까 그냥 쉬운 게 아니라 매우 쉬웠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어려졌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다. 그러니까 쉬운 NCS 난이도로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음 이제 경향이 이렇다면 이제 그에 기반을 해서요, 바탕으로 해서 학습 방향을 살펴보면요. 당분간 2022년 기출의 경향대로 출제될 것이라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공무원이든 공기업 시험이든 사기업 시험도 모두 적성 시험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험은 적성 시험으로 출제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준서관 시험도 이를 따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유형은 유사하게 출제가 되겠지만 준서관 시험은 조금 더 앞에 나왔던 PSC나 NCS 쪽, 사기업 쪽 적성 시험보다는 쉽게 출제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피셋 대다수 기출 문제는 대다수죠? 대다수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피셋의 모든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그러니까 소수 문제도 아니고요. 대다수 문제는 그러니까 한 70% 정도의 문제는 준사관에 출제되지 않는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피셋 기출을 푸시게 되실 텐데요. 푸실 때 유형에 맞게끔, 준사관 시험에 맞게끔 문제를 발현해서 공부를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피셋 기출이 그래도 유형이 준사관 시험과 유사한 유형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다룸으로써 준사관 시험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학습하는 용으로 피셋 기출이 매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구분해서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되어 있고요. 이 구분해서 학습할 수 있는 거는 학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혼자서 독학으로 하시기가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혼자서 수험서를 구매해서 자료성 문제를 교재를 구입하시게 되면은 대부분 시중에 있는 자료성 교재 문제들은 대부분 피셋 기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피셋 기출 문제를 막 푸시게 돼요. 무작정 푸시게 되면은 정말로 안 봐도 되는 문제들을 푸시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그런 것들을 모르셔도 되는데 그 학생들이 지문하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독학으로 힘드시거든요. 자,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가름해서 유형이 맞는 문제와 맞지 않는 문제를 학습할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을 한다면, 할 수 있다면은 피셋 기출 문제가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런 걸 좀 명심해 주시고요. 자, 계속 읽어보시면요. 예를 들어 피셋 기출 문제는 출제 유형이나 출제 포인트, 그러니까 분수 비중을 판단해라, 변화율 비중을 판단해라, 가중평균을 물어본다 이런 것들, 이런 출제 유형이나 출제 포인트가 훨씬 피셋 기출 문제가 훨씬 더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는 유형이 많다. 그리고 계산도 중요하지만 해석 관련 출제 포인트가 있다. 준사관 시험에서는 표해석이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해도 계산선지를 조금 더 출제를 더 넣어가지고 난이도 높이는 식이지 해석 관련 난이도를 높여서 출제되는 경향은 아직까지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해석 관련 출제 포인트, 그러니까 해석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출제되는 문제는 출제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중요도가 낮다라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피셋 기출 문제를 보실 때 해석 관련 출제 포인트가 중요한 문제들은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하시고 이해되는 문제는 이해되는 거 챙겨가시고 아닌 건 어렵다 싶으면은 그냥 가볍게 조금 버리셔도 된다 이런 마인드로 피셋 기출 문제를 변별해서 학습할 수 있어야 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표현성 능력이 더욱 요구된다. 피셋 기출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준사관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경향은 조금 맞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더욱더 이제 우리가 좀 피셋보다는 오히려 이제 NCS 문제가 조금 더 가깝게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NCS 문제는 앞에 언급했던 계산이 중요하고요. 해석 관련 출제 포인트 문제는 좀 덜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CS 문제가 단순하면서도 선지가 계산을 물어보는 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준사관 시험의 심화 학습 용도로 매우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신에 NCS 문제는 시중에 자료해석 교재 같은 걸 만약에 학습하시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피셋 기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NCS 기출 문제 이런 거는 잘 구하기가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NCS 기출 문제를 딱 구하기는 힘드시니까 아무래도 NCS 문제는 보통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시중에서 푸시게 돼요. 기출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 문제를 구해서 심화 학습 용도로 학습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그럼 이제 우리가 준성한 시험과 NCS, 피셋 이런 거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학습 단계가 중요하시겠죠? 자, 먼저 자료 해석에서 출제되는 유형별 이론을 먼저 학습하고요. 첫 번째, 유형별 이론 학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해당 유형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문제를 먼저 학습을 하고요. 이전 연도와 출제 경향이 달라진 모습이지만 이번 연도가 기존에 출제되었던 준성한 자료 해석 출제 유형도 대비를 해둬야 한다. 그러니까 경향이 이번에 조금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응용수리, 수열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출제 가능한 그러니까 모든 유형을 일단 먼저 빠짐없이 기본 강의 시즌 때 학습을 하시고요. 기본기를 다지시고 각 유형별 이제 심화 학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자 NCS 난이도 수준의 문제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PSAT 기출 중 단순하고 쉬운 문제를 선별해서 학습을 또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늦어도 시험 한 달 전부터는 모의고사 시험을 집중적으로 보셔가지고 문제 푸는 양을 늘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한 시간 내 문제 푸는 연습을 계속 해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하시면은 합격하는데 1년 안에 우리 시험이 1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1년에 만에 한 번에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다. 하원 강의 커리큘럼에 모두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하원 강의 커리큘럼을 단계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자, 이번 시험에서 변별력이 있는 문제 유형이나 출제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학습할 시간도 별개로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거는 이제 심화 학습하실 때 이게 기본 강의 다음에 심화 강의 학습하실 때 과 관련해서 그때쯤에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일단 어떤 문제를요? 변별력이 있는 문제 유형이나 출제 포인트요. 이번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중요하게 다뤘던. 그래서 이번에 출제된 문제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까 한번 언급하였는데요. 선택지 수치간 간격이 미세한 계산형, 자료 계산형 문제를 말씀드리죠. 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요거를 대비하시려면은 계산법을 익힐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남들보다 좀 빠르게 풀 수 있다. 그래서 계산법을 익히지 않고 정확하게 계산하면 아무리 연습해도 시간 단축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고 했고요. 계산법은 시험이 다가와서 학습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상반기부터 차근차근 강의를 통해 그러니까 시험 직전 한 두세 달 전에 학습하시면 너무 늦으시거든요. 그래서 미리 상반기부터 차근차근 계산 방법론을 배우시고 꼭 그런 이제 계산형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일반적인 표해석 문제에서 선택지에서 계산을 많이 물어본다고 했죠. 그 계산을 물어보는 걸 통해서 나를 높이거든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계산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전통적인 응용수리 출제형이 여전히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 시험에서 거의 출제되지 않았지만 출제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여전히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응용수리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굳이 좀 넓게 잡아도 두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한 두세 문제 정도로 판단되는데 넓게 잡아도 원래는 그래도 한 5문제, 6문제 정도로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줄어든 경향이 있지만 이게 또 계속 이렇게 유된다는 보장은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갈 수는 있다. 늘어날 수 있다. 요거 늘리면서 또 표해석은 표해석대로 나이를 높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NCS형 피스템도 중요하고 응용수도 중요하고 잘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나이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한 번에 시험을 합격하시려면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 응용수리 모든 출제형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걸 좀 명심해 두시고요.
응용수리 또한 정석적으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 우리 제 수업 따라오시면 아시겠지만 효율적인 풀이법이나 요령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학습 방법론을 풀이법을 익히는 데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적성 시험 문제는 풀이 방법론이 중요하다라고 해서요. 방법론이 중요하다. 준서간 자료에서 또한 적성 시험이고요. 그냥 쉬운 축에 속할 뿐이지 적성 시험인 것 같기 때문에 따라서 출제 유형별, 포인트별 풀이 방법론을 익히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기출 준사관 시험 2022년 경향과 학습 방향, 이에 맞춘 학습 방향까지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기출 경향, 이번 시험에 출제된 기출 경향을 조금 더 우리가 시각적으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관련 기출 문제 출제되었던 포인트 내지 유형들을 제가 제작한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2022년 준사관 자료에서 기출 복원 및 변형 내지 기출 2023년 예상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20문제를 같이 문제 풀어볼 건데요. 여기 실어진 문제는 만들어진 기준이 2005년 시험 기출에서 출제된 유형 내지 특히나 유형 또는 유형이지만 출제 포인트 어떤 출제 포인트가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해서 그런 문제를 변형해서 복원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시험이 2022년에 우리 기출 경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향 분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응용수리 표해서 다음 상황지 시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셨을 때 응용수리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요 출제 포인트를 그대로 이 20문제 중에 한 문제로서 실었고요. 그 다음에 표해석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표해석 문제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서요. 일반적인 표해석 문제가 있고요. 우리 기출 균형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자료 계산형이 있는데 이 자료 계산형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거든요. 이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 유형도 출제가 되었지만 자료 계산형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정도 그대로 출제 비중을 그대로 갖고 와서 문제를 배치를 하였고요. 그 다음 출제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가 출제되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출제 포인트를 바탕으로 출제된 출제 포인트를 바탕으로 조금 더 부풀려서 관련된 문제 비중을 조금 늘려서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번에 시험에 출제 포인트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어떤 출제 포인트가 한 문제가 이번에 출제되었다고 하면은 이 문제를 두 문제 정도로씩 제가 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유형은 우리가 이제 단순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따로 연습할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부러 문제 출제 비중을 좀 적게 만들어서 적게 줄여가지고요 문제를 제작했고요. 상황지 시험은 이번에 두세 문제 출제된 그 비중을 그대로 출제를 하였어요. 그렇게 보셔서 우리가 이제 각 개별 문제를 제가 또 설명을 드릴 때 관련하여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표에서 문제인데 이런 문제.
보시면 발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봐라 라고 물어보고요. 그 다음 선지에 이렇게 수치가 이렇게 주어졌죠. 이런 문제가 우리 자료 계산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표현해석 문제 중에서 자료 계산형 문제를 한 문제 1번 문제에 배치를 하였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이 자료 계산형 문제가 1번 문제가 아니긴 해요. 저는 이 문제를 1번 문제로 배치를 하였고요. 특히나 이 문제를 배치한 거는 표현성 문제가 주로 어렵게 나오면은 계산을 관련해서 물어보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해석이 덜 중요하긴 하지만 해석 관련 포인트가 출제가 한 문제 정도는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해석 문제가 나온다면 이 정도까지 대비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1번 문제로 배치를 하였고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출 딱 복원이라기보다 기출 다음 연도 기출 예상 문제 쪽에 가깝다라고 보시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발문에 보시면은 3,000명으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발문에 자료해석 문제 푸실 때 수치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체크를 해두세요. 이렇게 체크를 해둬서 발문에도 추가적인 정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까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체크를 해두시고 다음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지 않은 여기 않은 데 있죠? 이렇게 부정의 표현이 주어질 때는 자료석에서는 이거는 포인트가 여집합 포인트라고 그래요. 여집합 포인트가 일 것 같다. 여집합 포인트일 것 같다.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양육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구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직접적으로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양육하고 있지 않은의 반대는 양육하고 있는 있는 사람을 통해서 좀 더 계산을 줄여가지고 있지 않은을 판단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그렇게 푸는 게 여집합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 있는 사람을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햄스터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이 차례대로 한번 풀어보시면은 다시 돌아가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지 않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양육하고 있는 비율을 판단해 보겠다.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판단해 보겠다. 보시면은 자료를 딱 봤더니 첫 번째 그림자료 제목은 양육 경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수치를 자료를 보니까 비율 자료죠. 여기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게 34.2% 34.2%고 요게 40%예요. 40%. 요게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합해서 60%가 되니까 26%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요게 퍼센트니까요. 정확하게 제목을 해석해 보면 반려동물 양육 경험 비율 자료이고요. 어떤 식으로 퍼센트가 구성이 되어 있나, 어떤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나를 보니까 양육 경험 없음, 그 다음 양육 경험은 있으나 양육하고 있지 않음, 세 번째 양육하고 있음이니까요. 다시 양육 경험이 없음의 비율, 양육 경험은 있으나 양육하고 있지 않음의 비율, 양육하고 있음의 비율 해석이 되시죠. 그렇게 언어적 해석이 되시고요. 다음 두 번째 그림자료 제목은 양육하고 있는 반려동물 종,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토끼, 기타로 구성이 변수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여기 42.5, 28.5, 12%죠. 자,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좀 보시면 되겠고요. 퍼센트죠, 단위가. 그래서 이렇게 쭉 돼서 100%가 되거든요. 따라서 요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들의 반려동물 종류 있죠. 반려동물 종류가 우리가 변수로서 어떤 구성비 용어로서 그러니까 분자 용어로서 다 같은 말로서 100%가 되는 자료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A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반려동물 종류를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단지 양육하고 있는 관련해서 판단해 보시면요. 여기 첫 번째 그림 자료가 양육하고 있는 거 관련되죠. 그래서 양육하고 있는 거는 여기 있죠. 여기 있고요. 여기 있죠. 그럼 요거는 요거거든요. 이게 40%. 그러면 양육하고 있는 거의 반대가 전부 다 양육하고 있지 않은 거니까 양육 경험 없음과 양육 경험은 있으나 양육하고 있지 않은 둘 다 더해서
양육하고 있지 않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한 값이 우리가 양육하고 있지 않음의 비율이 되겠고, 양육하고 있지 않음의 비율은 양육하고 있음의 비율의 반대인 60%가 되시겠죠. 그래서 60%를 한번 해석해 보면요, 요거 쭉 다 더해서 100%가 되니까요, 모든 설문조사 대상자 내지 응답자가 분모가 되겠죠. 그래서 60%에다가 60%의 분모를 곱해주시면은 양육하고 있지 않은 사람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의 사람 수가 어디냐? 요거는 모든 설문조사 응답자 수를 뜻하기 때문에 올라가 보시면 아까 체크해 두셨던 3,000명이 되시겠죠. 그래서 3 곱하기 6을 하시면 18이 되시죠. 그래서 18. 그래서 이렇게 되시겠어요. 일단 B. 자, B는 햄스터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햄스터를 간단을 찾아보세요. 햄스터를 찾아보시면은 여기 있고요. 12%라고 되어 있고, 이 퍼센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갈지 각주에서 알려주고 있죠. 읽어보시면 해당종, 그러니까 햄스터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수를 나눠요. 양육하고 있는 사람 수로 나눠요. 자, 그러면 12%의 분자가 햄스터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수, 우리가 구하려면 B가 되겠고요. 그래서 분자를 구하는 거니까 12% 곱하기 분모, 12%의 분모는 양육하고 있는 사람 수니까 아까 A가 양육하고 있는 사람 수의 반대, 양육하고 있지 않은 사람 수가 A였고요. 근데 우리가 아까 구했다시피 그게 6, 3, 18, 1800이었잖아요. 요거의 반대니까 1200이 되시죠. 따라서 1200. 그래서 12 곱하기 12가 되니까, 자, 12 곱하기 12는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144가 되겠어요. 따라서 1번 이 되시겠어요. 다음 2번 문제는 일반적인 전형적인 표현성 문제로서 문제를 실었고요. 이런 문제가 이번에 출제 비중이 높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발문해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이라 되어 있죠. 체크해 두시고 내려가 보시면 바로 이제 선지로 바로 내려가 보시면은 1, 2, 3, 4 사지선다 되어 있고, 1번 뭐뭐 건수가 뭐뭐 척수가 보다 비해 많다 작다. 근데 매년이 들어있죠. 그렇게 매년이니까 요 건수와 척수라는 절대치를 비교하는데 매년 여러 번 비교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비교할 대상이 많게 돼요. 그러니까 론선지는 계산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계산이 없을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는 선지가 계산하는 선지보다 정답일 가능성이 적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는 좀 미뤄두시고요. 2번 어선의 연평균이죠. 평균을 해야 되죠. 발생 척수를 평균하는 거죠. 연도수로. 자, 1700 미만이다 라고 있으니까 이렇게 평균을 하는 문제가 좀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 3번 2014년 대비 19년 뭐라 시간대의 발생 건수의 증가율, 증가율 비중 판단 선지라고 그러죠. 그럼 비중 판단 선지가 중요하죠. 4번 선지 척수가 나머지 척수의 2배 이상이다. 비중 판단이죠. 비중 판단 중요하죠. 그래서 계산을 할 필요가 있는 선지가 2번, 3번, 4번이고요. 이렇게 2번 선지, 특히 평균을 하는 선지가 딱 건드렸을 때, 딱 자료를 이제 2번 선지를 풀려고 자료를 보셨을 때 계산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피하고요. 적당하다 싶으면 푸시고 이렇게 유연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평균 선지는. 자, 그래서 제가 요거 연습용으로 2번, 3번, 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풀어드리면 제시된 기간 동안 어선의 연평균 척수. 자, 제목 보시면 얘는 발생 건수고요. 얘가 발생 척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발생 척수를 판단하는 거니까 표 2를 보시고 요 척수, 어선의 척수를 평균해 보시면 해서 수치에 주어진 수치로서 주어진 1700보다 작은 천지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정확한 우리
정석적인 식은 요거 둘, 셋, 넷, 다 6개 요걸 쭉 더하셔가지고요. 난 6개니까 나누기 6을 하신 값이라 요 1700이랑 비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산술평균이 되는데 요거를 여기 쭉 6개 더해서 나누기 6 하면 계산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비교하는, 평균을 수치랑 비교하는 문제, 평균을 수치랑 비교하는, 선지 수치랑 비교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석적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효율적으로 푸는 첫 번째 방법은 차이값 원리로 푸는 거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요거를 1700을 빼고요. 여기서 1700을 빼요. 그래서 1700은 항상 빼짐을 당하는 숫자로서 계속 빼시고요. 요거 쭉 뺀 값이 누적을 해서 플러스인 거랑 여기 마이너스인 값이랑 섞이겠죠. 그래서 누적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게 플러스가 된다면 1700 이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게 여기서는 효율적이라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이 1700보다 큰 거랑 작은 거랑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서 또 구체적으로 계산을 좀 줄일 필요가 있는데 무조건 계산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대략적으로 비교가 되면은 끝낼 필요가 있는데 계산을 하지 말고 푸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1700보다 작은 게 2개밖에 없어요. 근데 1700보다 작은 게 2개이지만 얘가 10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700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너무 대략적으로 보시기에 좀 위험하고요. 정말 대강적으로 한번 빼보시면은 대략적으로 1000이랑 한 1000 정도 생각해 볼게요. 1700이죠. 그럼 마이너스 700, 1621, 1700이니까 크게 잡아도 한 100 정도 잡으시면 마이너스 800은 되시죠. 그렇죠? 누적하시면. 근데 2100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1700 빼시면은 400, 요거 2000, 1700, 300, 700, 요거 200, 90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요거 3개만 고려해도 900이 되기 때문에 요 800을, 마이너스 800을 플러스 900이 넘어가시죠. 요거 고려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러니까 1700 이상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2번 선지는 틀렸다. 다음 3번. 2014년 대비 19년 12에서 20시간대의 해양사고 발생 건수의 증가율은 약이라 되어 있죠. 정말 약이라고 했으면은 요거 문구 그대로요. 정확하게 딱 140%일 필요가 없이 대략 140% 정도 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40% 그러니까 100%가 넘으면 배율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100%가 2배라고 배웠기 때문에 140%는 2.4배가 되겠어요. 그래서 2.4배가 대략적으로 되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간대가 12에서 20이니까 자, 연도를 잘 보시면 여기 주의하실 게 앞에가 후연도고요. 뒤에가 뒤쪽이 숫자가 작은 연도죠. 그래서 12, 20은 요 두 항목을 묶어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 2개 더한 값이랑 요거 2개 더한 값의 증가율을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2.4배를 판단해 보실 건데 일단 이거를 바로 요거 2개 더하고 더해서 딱 2.4배가 바로 되는지 볼 필요는 없어요. 자, 그 전에 뭘 하실 필요가 있냐면은 요거 응용술에서도 매우 중요한 출제 유형인데요. 요런 걸 배우신 적 있죠? 2개 더한 값과 어떤 거 2개 더한 값에 그러니까 합한 값과 합한 값의 증가율 내지 배율을 판단할 때는 바로 더하지 마시고 요게 만약에 2배잖아요. 요게 2배고 요게 만약에 2배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더한 값과 더한 값도 딱 2배가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게 2배고요. 요게 만약에 3배잖아요. 3배면 요 더한 값과 더한 값은 2배와 3배 사이가 될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2배와 3배를 가중평균한 값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기초적인 원리는 나중에 기본 강의 때 배워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에 접근하실 때는 바로 더하지 마시고요. 선지가 약 2.4배라고 되어 있으니 각각 2.4배 기준으로 한번 대략적으로 보시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285랑 741이니까 285 대충 2배를 해보시면은 741이 조금 더 크죠. 확실히 3배는 안 돼요. 그래서 2배와 3배 사이 정도 되고요. 234와 499는
2배가 좀 안 되죠. 그러면 2배가 넘는 거랑 2배가 좀 안 되는 거랑 가중평균하면 약 2.4배가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범위가 요 사이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구체적으로 아직 구하지 않은 이상 될 가능성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판단이 애매하다면은 확실하게 틀린 게 아니라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 계산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 딱 판단하고 계산을 요것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요거 더하시면은 510이니까 대략 520 정도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요거 두 개 계산하시면 요 499니까요. 500으로 생각하시고 740 정도 더하시면은 1240 정도 되시죠? 이렇게 되시죠? 그러면은 5위에서 5위에서 1, 2, 4로 가는 배율이 2.4배인지 판단해도 되고요. 근데 이거 배율로 판단하기는 또 어렵죠? 왜냐면 52 곱하기 24를 해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배율이 불편할 때는 퍼센트로 선지 수치가 주어진 그대로 단위 퍼센트 증가율로 된 거 그거 140%라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140%니까 증가율 비중 판단하는 걸로 다시 바꿔서 계산법을 적용하면 그렇게 풀기 위해서는 요거 두 개 뺄 필요가 있어요. 증가율은 초기 값분의 요 뺀값이기 때문에 요 뺀값을 구할 필요가 있는데 빼시면 70이죠. 앞자리가. 그러면 요 뺀값이랑 차이값이랑 요거랑 증가율이 140%니까 14를 곱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한 값이랑 요거 앞자리랑 비교하시면 되기 때문에 52에 14 곱하면 50에 40%를 더해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428, 45, 20이니까 앞자리가 728이죠. 그러면 728 정도 되고 앞자리가 7이 정도 되니까 거의 유사하죠. 값차이 별로 안 나죠. 그래서 약 140%이 정도면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 4번 2017년 어선 해양사고 발생 척수는 발생 척수고요. 나머지 해양사고 발생 척수의 2배 이상이다. 발생 척수 자료는 표 2. 그래서 어선 2017년 여기 보시면 되겠고, 다음 나머지 해양사고, 그다음에 요거랑 이렇게 보셔야 돼요. 관련된 데이터는 요거랑 나머지가 얘네들이죠. 이렇게 나머지라는 표현이 주어질 때는 아까 전에 1번 문제에서 뭐뭐 있지 않은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정의 표현처럼 나머지는 여집합 표현이기 때문에 여집합 포인트구나 라고 해서 요 나머지를 더하려고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요거의 나머지는 이거의 반대 그러니까 총기에서 뺀값이죠. 그래서 여기를 딱 먼저 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걸 빼는 게 빠르시죠. 근데 앞자리 2882, 1800 빼면 900한 50, 40 정도 되시죠. 요거 2배 하시면은 186 정도 되기 때문에 1939가 조금 더 크시죠. 그래서 2배 이상이다 라고 하면 맞는 선지로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 3번. 자, 옳은 것을 고르면 선지. 기억 풀어볼게요. 서울의 초원 신혼은 재용 여기 서울 단가 지역 단어가 빠져 있죠. 그러면은 앞에 나와 있는 서울 이 지역을 생략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정리하면 서울 초원은 서울 재혼의 6배 이상이다. 신혼이고요. 혼인 연차별 초혼 및 재혼 신혼 부부수 그러니까 신혼 부부수 자료고요. 초혼이니까 초혼 여기 보셔야 되겠고 여기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서울 그 다음 뒤에 재혼 여기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얘의 6배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할 때는 이 앞자리 2자리만 곱하면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35 곱하기 6 정도 하시면 앞자리가 1역이죠. 얘는 211이죠. 아주 미세하게 더 크시죠. 여기 210과 211은 차이가 거의 셋째 자리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세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셔야 되는데 요 셋째 자리를 살짝 보셔야 되는데 3을 곱하면서 저는 봐서 바로 넘어가겠지만 요 값차이가 안 날 때는 셋째 자리를 봐야 되는데 원래
여기 0이죠. 1이 아니라 2가 아니라 숫자가 0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숫자 셋째 자리가 0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두 개 곱합값. 그러니까 실제 여기다가 6 곱한 값은 1년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따라서 2, 1, 1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니은 볼게요. 자, 부산 재혼 신혼은 의 평균 혼인 연차. 그러니까 평균 뒤에 나와 있는 용어를 평균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연차 자체를 평균을 하셔야 되니까 부산 재혼 신혼, 부산 재혼 신혼 밑에 여기 위치에 있죠. 여기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항목이 연차별로 변수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1년차가 이만큼 공식까지 1년차가 3.7, 2년차가 3.38 쌍씩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연차를 평균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얘를 평균하는 게 아니라 신혼부부 수를 평균하는 게 아니라 1년차, 2년차 이 연차 자체를 평균하는 문제고요. 1년차가 이만큼의 2년차가 이만큼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가중치가 돼가지고요. 이 숫자가 다름으로써 우리가 가중평균이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년차 여부만 이상 여부만 판단하면 되므로 3년차를 딱 먼저 보시면요. 3년차가 3020이죠. 일단 선지 수치 3년차와 요 기준 3년차 숫자가 항상 똑같기 때문에 얘를 무시하시고요. 3보다 1 큰 4년차, 3보다 1 작은 2년차를 보시면은 가중치가 3038, 3160 얘가 살짝 끝이죠. 그리고 3보다 2가 큰 5년차, 3보다 2가 작은 것끼리 비교해 보시면 3.7, 3.140 얘도 마찬가지로 4년차, 2년차 비교처럼 4년 수적이 컸고 5년차, 1년차도 5년차가 컸잖아요. 그래서 3년차 평균하면 3년차 이상이 된다는 걸 쉽게 판단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니은 선지는 맞다. 다음 디귿 리을은 단순 비교 선지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4번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3번, 2번, 3번 문제가 일반적인 표현성, 유형 이렇게 잘 출제가 될 수 있고 이런 유형이 난이도 딱 우리가 연습하기에 출제될 수도 있는 난이도로 적당하게 배치됐고요. 4번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아까 1번 문제처럼 자료 계산형이 되겠고 본격적으로 이런 지금 물어보는 이 문제 출제 포인트 이 출제 포인트가 여러분들 준상화 시험에 이번에 나왔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2016년 전체 R&D 2016년 전체 R&D 과제 건수는 전체 2013년 대비 약 몇 배인가 라고 물었고요. 그림자로 제목 연도별 전체 R&D 과제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죠. 자, 요게 퍼센트가 그러니까 이 수치가 퍼센트인데 증가율이라는 거예요. 제목이 증가율이라 됐으니까. 전년 대비죠. 근데 14년도죠. 그러면 요 270%라는 건요. 270%라는 건 전년 대비 그러니까 13년 대비 14년도의 증가율이 270%다라는 거예요. 증가율이. 그런데 우리가 초기값이 선지에서 문제에서 발문해서 13년도라고 했죠. 후기값이 16년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3년도에 비한 16년도를 판단하시려면요. 14년도 요 데이터를 보셔야 되겠죠. 요게 초기값이 13년도니까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보시고 15년도 요 43.2%는 전년 대비 그러니까 14년 대비 15년의 증가율이 43.2%잖아요. 따라서 16년도까지 보셔야 되니까 요거 세 개를 수치를 다 보셔야 된다는 걸 먼저 확인하시고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좀 줄이시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산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줄이냐면 처음에 14년도를 우리가 일단 단순하게 100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시겠죠?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14년도는 이거에 비해서 270% 증가했기 때문에 자 100%가 2배, 200%가 3배이기 때문에 270%는 3.7배가 되겠어요. 따라서 100에다가 3.7을 곱하면 370이 되겠고요. 370하고 그다음 여기에 43.1%가 증가해서 15년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3%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요거 370에 43을 곱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계산이 많아지잖아요. 두 자리가 붙으니까. 이럴 때는 또 다시 요거를 배율로 바꿔요. 바꿔버리면 43% 증가한다는 거는 1.43배. 그러니까 1.431배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 곱하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요 숫자를 다 볼 필요 없고 곱하기 두 자리 정도 보시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7 곱하기 14 정도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37을 14 곱하는 거니까 40% 더해줘요. 그러면 47에 28, 4, 32, 138은 148이 되겠고요. 하시면 4, 5, 18이고요. 그러면 5, 18까지 이제 되셨고 계산. 여기에다가 11.3%를 그대로 빼면 되겠어요. 요거는 12% 정도 빼면 돼요. 10% 빼고 2% 빼는 게 빠르고요. 10%는 요 정도. 그 다음 2%는 요거의 20%잖아요. 그래서 2, 4, 2, 50이니까 요 정도. 그래서 합치면 62 정도죠. 그래서 한 62 정도 빼시면 되겠고, 그러면 4, 5, 한 6 정도 되시죠. 그래서 4, 5, 6에 가까운 게 답이 되셔야 되니까 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고, 다음. 그 다음 문제는 5번, 6번, 7번 자료가 하나 주어지고 문제가 3개의 문제로서 배치를 해봤고요. 자, 이 문제를 제가 실은 이유는 5번, 6번, 7번 문제 실은 이유는 이번 시험에서 1번, 2번 문제가 자료가 이렇게 좌표가 주어진 그림 자료가 주어지고 1번, 2문제 두 문제짜리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살짝 변형해서 자료가 좌표가 주어진 그림자는 그대로 출제했고요. X축 용어랑 Y축 용어가 있는 문제를 그대로 출제했고 5번, 6번, 7번까지 저는 세 문제로 변형을 해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좌표가 주어진 그림자가 출제가 되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5번 부족 수준으로 판단되는 국가는 몇 개인가? 그러면 부족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 식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요 같은 단어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은 일단 이런 그림 자료가 있다는 거 확인하고요. 자, 부족 수준 찾아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이게 뭐냐면 x가 0보다 작은 경우는 부족 수준으로 판단한대요. 그럼 x가 뭐냐면 x는 1인당 의료비 지출액 곱하기 20 마이너스 1인당 GDP죠. 자, 요거를 한번 그림자를 통해서 추론을 해보시면은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은 Y축 용어이고요. 1인당 GDP는 X축 용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가 주어질 때 좌표가 주어진 그림자, 특히 이럴 때는 그래프 접근을 통해서 푸는 게 일반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를 그래서 풀겠다는 생각, 시각적으로 풀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Y고요. 요게 X라고 한다면요. 요거를 정리해보면 요거 X는 요 X는 우리가 그냥 일단 요 X는 다르게 볼게요. 요 X 무시하고 요걸 바로 Y를 볼게요. 그러면 20Y 요걸 X라고 그러면요. 마이너스 X 요 값 자체가 이제 여기서 선제에서 각주에서 오신 X이잖아요. 그래서 X가 요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시면은 20Y가 X 넘기고요. 자, 20을 또 넘기면 20분의 1 곱하기 X 이렇게 되시죠. 그러면 요걸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려보시면 요거는 기울기가 20분의 1인 기울기를 원점에서 직선으로 끄시면 되겠죠. 그래서 20분의 1이 되려면은 자, 기준을 정해보시면 얘가 Y 값이 500일 때 요게 2만이니까 요게 이제 만이 되죠. 근데 요게 500일 때 어디에 축 값과 만나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요게 만이고 500이면 20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울기 요 각도로 쭉 그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그어보시면은 이렇게 되시죠. 그래서 요게 0보다 요게 y 요 값보다 y가 작다 이 말은 요게 y 값이 요 기준선을 위주로 밑으로 있다는 거죠. 그 밑에 있는 거는 이렇게 그으셨을 때 이렇게 그어보시면은
이거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거 두 개 확실하고요. 요거를 밑에 있다고 볼게요. 밑에 있다고 보면은 사람 기준 밑에 있다고 보면 3개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실제 더 정확하게 출제될 때는 좀 더 이게 정확하게 티가 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3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6번 문제는 x값이 가장 큰 국가. 그러면 x값이 가장 크다. 요 말은 요 값이 가장 큰 거잖아요. 이제 x가 0보다 크다 작다가 아니라 이제 더욱더 큰 걸 요구하기 때문에 요 x를 이제 바꿔서 k라고 수정해 볼게요. 그러면 k는 20y-x가 되죠. k가 큰 거 보는 거죠. 이거 정답이면 20y는 x 플러스 k가 되시고요. y는 20분의 1x 플러스 20분의 1k가 되시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어가지고 k값이 큰 거니까 요거는 y 절편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랑 기울기가 똑같죠. 그래서 요 기울기를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요 기울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y 절편이 어찌됐든 큰 거니까 제일 큰 거는 이렇게 그었을 때 a가 되시죠. 그래서 a를 말하는 거고 A의 1인당 그룹이 지출액은 약 얼마인가 하겠습니까? A는 여기 3,500 정도 되시죠? 약. 그래서 1번이 되고요. 그럼 7번. 자, 달러로 표시된 C 국가의 1인당 그룹이 지출액을 자, 1인당 그룹이 지출액의 Y축 용어인데요. C가 여기 있는데요. 이 단위가 이미 달러예요. 그래서 달러 약 2,500인데 친절하게 각주해서 시국가의 1인당 그룹이 지출액이 약 2,500이라고 주어졌죠. 근데 요 달러로 표시된 가격을요 바꿔요. 시국가의 화폐로 환산을 해야 된다. 환산을 했을 때 값이랑 역시나 H국가도 달러로 표시된 값이 여기 500달러로 주어졌는데요. 이 500달러를 H국가의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하셔야 돼요. 환산을 각각 해서 몇 배냐 이걸 물어봤죠. 그런데 자, 환산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환율 문제가 되는데요. 자, 요거를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피스타를 외국 화폐 단위 가격을 보시면 되겠고요. P를 국내 화폐 단위 가격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공식은 피스타가 외국 화폐 가격이니까 일반적으로 달러를 많이 말씀드려요. 달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달러 단위로 표시된 가격에다가 환율을 곱해 주시면 뭐가 된다? 환산이 된다. 국내, 그러니까 원화 가격으로 환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공식을 통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공식으로 푸는 게 환산하는 방법인데요. 자, 요걸 그대로 써보면요. 요걸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시국가 달러잖아요. 달러니까 요거 비슷하게 달러로 보는 거야. 2,500.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2,500. 근데 환율을 일단 모르죠. 일단 1라 쓸게요. 그 다음 H국가 달러 500. 근데 또 환율을 모르죠.